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즉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인 2022년 2월 중순경,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작년 말 호인에 이어서 선거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는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어느 후보는 오늘 말씀드릴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이 어떻게 될지 혹은 변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재산,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현재 주식과 관련해서 투자 이익에 대한 규정을 보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실제 과세가 되더라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즉,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법은 소액주주들은 제외하고 대주주 등이라고 분류되는 일부의 분들만 그 세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즉 대주주에 해당하는 분들은 약 6,900명입니다. 이 대주주 등은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아래 1번과 2번을 함께 고려합니다. 국내 상장사의 어떠한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한 종목당입니다. 전체 투자금이 아니고요. 또는 한 종목당 10억 원이 아니더라도 코스피는 전체 주식의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대상입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세 표준의 22%, 그리고 3억 원 초과분은 3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을 8월 달에 신고 납부하고 하반기 6개월 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것을 전부 다 합쳐서 다음 연도 2월 달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신고 안 하는 경우에는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굳이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세율이 금액에 따라서 1년에 22%, 33% 다르다고 했었죠. 누진세율이라는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혹 가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대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 속의 지분율을 전부 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온 가족 지분 다 더하면요. 또 주의하실 게 이 기준일이 직전 연도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월 31일이 아닙니다. 거래한 날, 즉 여러분이 매도한 날이 아니라 거래대금 결제일 기준입니다. 주식 거래 해보면 내가 매도 버튼 눌렀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영업일 이후에 돈이 들어옵니다. 공휴일 빼고 영업하는 날로 2일이 지나야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마지막 휴일은 휴장합니다. 쉰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영업일이 29일이고 이때까지 돈이 들어오려면 즉 대주주 등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27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이 아닌 배당의 경우는 배당 소득으로 보고 15.4%만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과 이자 소득을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ETF의 경우 코덱스 200 등 일반적인 국내 주식 기반 ETF들은 개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듯이 역시 현재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과 같은 국내 상장된 해외 ETF들은 양도 차익을 배당 소득으로 보고 15.4%만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장 주식입니다. 요즘 비상장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나오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장외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장외 주식 투자하실 때는 이 세금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소액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는 그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과세 표준의 11%, 그리고 소액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면 22%, 대주주들은 상장 주식 대주주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대주주가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무려 33%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 요건은 주식 4% 이상 혹은 3억 원 이상 보유입니다. 이게 세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KOTC 같은 장외 거래를 이용하실 때는 세금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 관련 세금입니다. 코로나 이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요. 해외 주식 세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해외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15% 원천 징수됐는데 고배당 상품이라고 해서 상품명 끝에 알파벳 LP가 붙은 종목은 37%라는 고율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니까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양도 차익은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과세 표준에 대해서 22% 세율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는 요새 증권사 앱을 통해서 신고 의뢰하거나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쉬워요. 다만 거래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그냥 세무사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이자나 배당의 경우에는 기존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에 변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은 바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ETF,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등 다양한 투자 상품들의 매매한 차익을 모두 다 합산해서 손익통산 후에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ETF 같은 경우에 자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은 국내 주식으로 간주됩니다. 손익통산이라는 것은 만약에 A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B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그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 차익이라는 겁니다. 만약 손실이 났다면 5년 동안 2월 공제라고 해서 그 손실을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빼줘서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본공제를 빼줍니다. 이때 국내 주식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해주고 그 외에 나머지 금융자산의 경우는 250만 원만 기본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의 22%, 이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27.5%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거든요. 장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년부터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면 연말 전에 팔아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도 차익이 그만큼 커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의제 취득가액 때문인데요. 전에 제가 올린 코인 세금에서도 나왔던 개념입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건 당초에 취득하셨던 금액이랑 2022년 말 금액이랑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주는 겁니다. 장투하시는 분들은 굳이 세금 때문에 올해 말에 주식을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의제 취득가액은 소액주주만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주주 등에 해당할까 말까, 해당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거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가지고 20년간 11%만큼 연간 복리 수익률의 수익을 거뒀다면 1억 원은 20년 후에 8억 9,491만 6,581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이 과세되면서 이 수익률이 세율만큼 떨어진다고 해보죠. 그럼 같은 기간 동안 실질 수익률은 대략 9% 정도가 되고 돈은 6억 1,088만 774원이 됩니다. 이렇게 1%, 2%라는 것 자체가 장기간으로 갈수록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수익률을 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릴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이 영상 올려드리면서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배당소득이나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ISA 계좌 적극 활용하시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몇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2023년부터는 이 계좌가 거의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21년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그 보도 자료입니다. 보시면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양도에 따른 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죠.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ISA 계좌에서 여러분이 매매를 잘 하셔서 몇 억을 벌더라도 비과세라는 겁니다. 또 타이거 미국 S&P 500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들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년부터는 15.4%의 배당소득이 아니라 기본세율 22%의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는 상황에서 9.9%만 과세되는 이 ISA 계좌는 이용해야 하는 투자 도구가 아닐까 합니다. 이 중개형 ISA 계좌는 가입 자격이 만 19세 이상이에요. 소득은 무관하고요. 1인당 1계좌가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입니다. 5년간 1억 원 가능하며 2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2월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올해 2천만 원 넣을 돈이 없어서 500만 원만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다음 연도에 총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내가 돈이 생겼을 경우에는 3,500만 원이 불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해 놓는 것이 무조건 이득인 것이 ISA 계좌예요. 편입 상품은 국내 상장 주식, 개별 주식도 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손익통산이 이미 가능한 계좌이고요. 그리고 순이익에 대해서도 상품 자체에서도 또 비과세가 있습니다. 서민형 계좌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 각각 적용이 되어지는데 서민형과 일반형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5천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또는 농어민에 해당한다. 그러면 서민형, 일반형은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기본적으로 아까 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차익에서 이 비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9.9%로 분리과세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 분리과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부 다 합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즉 여기에서 아무리 많은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제도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그게 넘어가면 종합과세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분리과세 9.9%로 분리과세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그 세제 혜택입니다. 다만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의무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 최소한 3년 동안은 이것을 유지해야만 이 앞서 말씀드린 세제 혜택을 적용을 해줍니다. 계약 기간은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재가입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ISA 계좌를 잘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손익통산 그리고 순이익에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9.9%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현재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런 상품들 있죠. 이런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양도 차익이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배당소득도 다 전부 다 15.4%로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합해서 9.9%로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 계좌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연금저축을 만기 후 60일 이내에 개인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불이백 중에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줘요. 작년에 올렸었던 제 영상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국내 주식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조차도 이 손익통산이나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계좌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 손익을 해마다 계산하는 겁니다. 기존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계좌가 파란색일 때, 즉 손실 중일 때 팔면 손실 확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팔고 수익이 나야만 매도하는 분들 제법 많으시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투자소득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어요. 바로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금액이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나머지 자산은 250만 원이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활용한다면 분명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SA 계좌는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냥 일반 계좌를 활용한다고 할 때 2023년 말에 두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둘 다 국내 주식이고 A 주식은 평가 손실 5천만 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린 거예요. 난 손실 보고는 절대 안 팔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B 주식은 투자를 잘해서 1억 원 양도 차익이 발생했어요. 이 경우에 세금은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로 고려해주지 않고 양도 차익 1억 원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5천만 원의 22%, 즉 세금이 1,100만 원입니다. 요 케이스 1이에요. 반면 A 주식의 손실을 확정짓는 경우, 즉 양도차손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생기고 양도차익이 1억 원 생기면서 이것이 손익통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5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금액 5천만 원을 빼주면 결론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분명 차이가 있죠.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게 아니라 매매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서 보유하는 바이 앤 홀딩 요 전략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등 투자 수익이 생겼을 때 기존 국내외 세금 현황과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에 대한 절세 방안으로 중개형 ISA 계좌와 전략적인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적인 매매의 경우에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바뀌면서 알아서 매매가 이루어지니까요. 어쨌든 저 역시 금융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모 후보의 공약처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그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